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당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독 한국 기업의 주가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동안은 대부분 휴전 상태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목을 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낮은 배당과 공매도 금지, 그리고 상속 세제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내년 우리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이다. 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참 오래됐죠. 뭐 지정학적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주식 자체가 이 재벌 중심의 구조, 그리고 뭐 배당을 안 주는 이 주식 시장의 모습들, 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또 CNBC 방송이 좀 전해주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 멀리 충무로까지 일단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경제학 박사시고 또 금융시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신 찐 경제 전문가 시장이잖아요. 우선 올해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올해 우리 시장은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중심으로 개인에 의한 쏠림이 아주 심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눌렸고, 기관과 외국인은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차익 매도 결제해가지고 주식이 한참 빠지고, 네네. 뭐 최근에 영풍재지 같은 경우도 보면 증권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아주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태들이 발생했고, 이러면서 상당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약간 수출이 회복되는 조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개를 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 뭐 이번 수출이 좀 너무 잘 안 됐고 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좀 많이 힘들었던 한 해로 좀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할 때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이번에 또 공매도 금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긴 해요. 뭐 불법과 공매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게 네. 맞고요. 그건 우리 모두의 생각이 예. 그렇죠. 그리고 제도도 보면 개인과 기관이 뭐 불균형한 부분이 있고 이런 거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산 시스템 개발도 보면 빠르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도 금융위에 요구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지부진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고 했으면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법안도 지금 법안 심사소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빠르게 심사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아마 12월 중에 법안 심의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를 시키면서 이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좀 더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정책을 할 때 굉장히 네네.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이 사안이 참 안 좋았던 게 10월 초에 국정감사할 때는 그 금융위원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했다가 네네네. 거의 한 달이 안 돼서 바꿨거든요. 갑자기 기조가 바뀐 거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그 시장 참여자가 예측 가능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지만 되는 좋은 시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건강한 정책은 아니었다, 급작스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급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매도에 관여해서 빠르게 좀 규제나 제도를 좀 보완하는 정비해야 건 될 맞다.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 기간을 많이 단축시켜야 되겠군요. 그렇죠. 보통은 내년 상반기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근데 이게 법안 통과가 빨리 되고 하면 네네네. 전산 개발도 보면 전산에 요건들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 이게 명확해져야지만 개발이 아주 빨라집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빨리 해주실 생각 있어요? 아마 12월 5일 날쯤 네네. 오늘도 법안 소위를 했는데 네.
12월 5일 날 법안 일소위가 잡혀 있으니까 그날은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공매도를 갑작스럽게 금지시켜서 막 갑자기 급등하고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장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금을 적게 준다거나 이런 내용들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 더 늘려야 되고 주주들을 좀 더 정책을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동일하게 대접받아야 됩니다. 사실 보면 한 3년 전부터 뭐 물적 배당, 동시상장 이러면서 주주가 대접을 못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주주를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지만 제대로 투자가 일어납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하지 말고 미국 주식 투자해라. 왜냐하면 주주를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대접도 안 하고 돈만 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보면 기업 구조가 좀 유보금도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를 보면 뭐 자사주도 매입해가지고 소각시키고 아무래도 뭐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 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많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좋은 회사의 어떤 좋은 점만 빼서 다시 상장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것도 보면 그렇게 자본 거래를 하면서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동일하게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의무를 이야기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네네네. 이게 보면 역사는 굉장히 긴데 삼성 에버랜드 사건 때부터 네네. 다른 주주들을 홀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대법원 판례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도 대주주한테 이 정도의 이익을 줬으면 당연히 소액주주를 그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요. 법안은 지금 상정되어 있고 법사위에 있는데요. 네. 논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도상으로 보면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거래소에서도 분할해서 상장할 때 다른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으면 상장을 못합니다. 그렇죠. 심사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자랑같이 하면 2년 전에 제가 그걸 지적했고 아, 그러시군요.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네. 거래소가 심사할 때만이라도 그 부분을 중점을 두면 좀 개선이 된다. 그러고 자사주도 매입 소각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투자에 증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 4%면 주주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한 8% 이상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못하면 그래야 주식시장에 들어오죠. 네. 그걸 못할 것 같으면 돈을 돌려줘야죠. 그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고요. 그거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저한테 맡기면 새로운 걸 투자를 해서 8%가 아니고 10몇 %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자체가 IR이고 그거에 동의하는 주주는 내 돈을 여기에 맡기면 불려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게 맞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 원칙을 시장에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제도화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빨리 이런 법들이 좀 통과가 돼서 이런 좀 주주들에게 좀 혜택이 많이 가는 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법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계류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빠른 시일 안에 통과가 돼서 좋은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많이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네. 것들이 상법뿐만 아니라 각각 자본시장에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금융의 경영자로 많이 있었는데 있는 과정 속에도 보면 금융 소비자를 제대로 대접을 안 하고 이익 보는 것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렇죠. 기업 중심으로 돌아갔죠. 그게 아니고 투자자, 금융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해야지만 이 시장이 클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커야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건전한 시장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결국 그 투자의 본질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기업에다 돈을 맡기고 기업은 그 돈을 바탕으로 더 커 나가고 그 이익은 환원시켜주고 이런 정책들이 상식선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고 계시니까요.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한국은행이 너무 내년에 아쉬워요. 예. 전망한 게 한 1.4% 정도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 3%대는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일본보다도 오히려 좀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두 가지가 알겠죠. 있겠죠. 네. 한국은행에서도 얼마 전에 지적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네. 게다가 금리가 높은 상태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가 높고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내수 소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성장률도 좋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소비가 살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바이든이 바이 아메리카라든지 그 미국으로 환원하는 정책들 쓰고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소비 시장이 좋지 않았고 아까 말했듯이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한 30%를 좌우해 주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취약하니까 다들 암울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소비를 더 안 하는 겁니다.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경제 주체들이 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네. 그럼 당분간은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될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갑자기 뭐 3%대로 올라간다던가 이러기는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시죠? 한 번에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최근 보면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 수출이 약간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 그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PF 대출이라든지 곳곳에 부채가 많은 경제 이 리스크가 굉장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폭탄들이 이렇게 예. 숨어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근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하나 통과됐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오늘 법안 일소위 통과시켰거든요. 네네. 그거는 금융기관이 신용회복 같은 것들을 가기 전에 미리 개인이 채무 조정을 요청을 하고 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나 힘들다. 나 채무를 조정해달라. 이자를 조정하거나 원금을 조정하는 거. 이게 가능해집니다. 네네. 실제로 IMF 때 기업 구조조정할 때 기업 부채를 줄여주고 이자를 연기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개인한테도 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늘 일소에서 방금 통과시키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어야 이제 가계대출이나 이런 쪽에서 안정성이 좀 예. 잡혀가잖아요. 사실 가계대출에서 부실이 터지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은 완전 피폐해지고. 신용불량자로 거의 살면서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아우 좋은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좀 시장 이야기 좀 마무리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2024년 말에 2,800선까지 오른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좀 내다봤어요. 지금 뭐 수출이 약간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그 시점이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연말부터 좀 수출의 이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020년도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24년. 예, 내년 시장 어떻게 내년 바라보고 시장 계신지 궁금해요.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네네네. 특히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경제하고 코스피나 이 시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좋은 회사들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자영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실함 같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나라 기업처럼 잘 따라가고 예. 전 세계 트렌드를 또 이끌어가는 기업들도 많지 않죠. 전 세계 경제에서 한 10개 종목, 10개 분야에서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맞습니다.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경제가 드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실까요? 뭐 2차 전지도 있겠고, 뭐 바이오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좀 이런 기업들은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섹터들이 있어요. 반도체, 뭐 예. 2차 전지 이게 다 뭘까요? 완성제가 아닙니다. 음, 어떤 산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보면 부품 소재 쪽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으로 들어간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네네. 특히 생산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가로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쪽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소비재도 보면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좀 고가라든지 완전 차별화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소재, 필수 소재,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이쪽도 좀 지속적으로 봐야겠고,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라면도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수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고, 이제 소비재가 또 이렇게 좀 올라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쪽도 좀 한번 다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올리고 수출을 끌어올리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바라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가끔 나와주셔서 좋은 법안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도 가끔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예, 드네요.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